독일을 통일했던 헬무트 콜 총리를 이기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제7대 총리를 역임했고 최근 문명국가로의 귀환이라는 자서전을 발간한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Vielen Dank. Ich bin gern gekommen. 예, 저는 방한 기간 중에 택시 드라이버 영화도 관람하였고 또한 이 촛불 혁명에도 지대한 영향과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도 들어서 초대받는 것을 기꺼이 응했습니다. 독일 전직 총리로는 처음 와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정치인 슈레더는 한국 언론에 소개가 된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 자연인으로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어서 저도 궁금해서 개인적인 질문부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소매상의 판매직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했는지, 공부를 못 했는지. Nein, ich habe nicht gefaulenzt. 제가 공부를 못하거나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형제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전쟁 미망인이셨어요. 아하. 아버님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저희 집안의 형제들은 모두 스스로 각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학비를 부모로부터 기대할 수 없었고요. 또한 너무나 가난했었기 때문에 각자 형제들이 빨리 독립해야 한다. 스스로 벌어서 내 앞가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소매상에서 일하면서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독일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였는데요. 야간 학교 다니면서 취득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집안의 자녀라면 가지 않았을 그런 다른 길을 간 거죠. 제가 다른 길을 가기는 했지만 이것이 제 인생에 한 번도 해가 되었거나 어떤 불이익을 크게 끼쳤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사랑으로 키우셨고 또 무한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유년 시절이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살이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건 1976년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대학 입학 자격부터 변호사까지 14년이 걸렸어요. 14년이.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하셨는지 전혀 없거든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이 되는 14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14년 동안 계속 변호사 시험이 떨어진 건지. Ich habe ihn außerordentlich kurz studiert. 추측하시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이나 제가 떨어졌다가 고배를 마시고 공부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독일에서 다른 학생들보다는 빨리 학업을 오히려 마친 편이었어요. 9개 학기, 즉 4.5년 만에 학업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가난했고 제가 돈을 빨리 벌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공부를 마치려고 노력했던 편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는 것은 말씀드리면 4.5년 정도 9학기에 걸쳐 학업을 마치고 나서 독일은 일반적으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시보로도 실습을 하고 로펌에 가서도 시보를 하고 또 검찰청에서도 시보를 하는 이런 실습 기간이 긴데요. 지금 76년이라고 하신 것은 제가 시험에도 다 이미 합격하고 로펌에서 말하자면 그 월급쟁이 변호사라도 일했던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1976년에 재법률사무소를 낸 것이 76년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으시니까 성적표도 보내드릴 테니까 청취자분들께 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에 연방하원 선출이 처음 되셨는데 이때가 그러면 30대 후반이네요. 예. 정치를 왜 시작하신 건지. Das hat zu tun mit meiner Kindheit.
저희 집이 워낙에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는 곧 힘이다. 교육만이 힘이라는 그런 생각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있어서 항상 누구나 무상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에 제 정치 삶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모의 돈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만 하고 교육을, 즉 대학 교육을 돈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부모가 가진 부에 관계없이 자기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정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무상교육,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곧 정치였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본인의 이상을 본인이 직접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정치인들도 많았을 텐데 결국 총리까지 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 극소수만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본인의 어떤 자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Ich glaube, man braucht doch 첫째, Ehrgeiz.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을 열렬히 추구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 열정이 필요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것이 정말 되고 싶다 하는 열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정치적인 삶을 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고 생겨나가는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에게 이건 남들보다 나한테 특별히 있는 유난한 능력이다. 그런 거를 느껴본 어떤 본인의 자질은 없는지, 이건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없었는지. Nein, das kann ich ja nicht machen. 이것만큼 내가 이러하지라는 표현들은요,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화자찬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과의 비교도 항상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변호사를 할 때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도 어떤 과정에서든 저는 상당히 저 자신에게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때로는 극심하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매우 내리기가 어려운 결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심하고 괴로운 순간들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되고자 하는 말씀드린 제 꿈을 이루었고 그것은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어떤 만족감 또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강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거는 물려받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독일 총리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분단 국가인 우리로서는 독일의 통일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은, 통일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한다고 하지만 남한에는 실제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실제 통일을 지지했었다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해서 이 평화적인 환경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평화 환경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60년 이상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의 긴장 관계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미국 이익에 부합되도록 활용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이런 미국이나 혹은 반대하는 영국이나 혹은 프랑스,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되어 있는가, 어떻게 통일로 이끌어가는데 그 주변국들을 통일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예. Ich glaube, dass die Situation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유럽의 국가들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것은 나토 동맹 체제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은 당시 독일의 분단을 통해서 또는 구동구권 소련 이런 체제 하에서 사실 유럽이 분단되어 있다가 소련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유럽이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먼저 선행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대처 총리가 엄청나게 의구심을 갖고 여기에 반대하고 그랬죠. 그런데 전체적인 대세라는 것이 이제 유럽이 통합이 됐다. 유럽의 분단이 극복됐다라는 것이 대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물론 통일된 유럽의 이해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이해관계가 있었겠죠. 또는 러시아에 대해서든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역사적으로 유럽이 통합된 이 큰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을 밀어붙인 거죠. 지금이야말로 통일이 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간파하고 밀어붙이니까 유럽이 통일된 마당에 독일만 분단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게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명분 때문에 영국도 어떻게 보면 대처가 결국은 그 명분 앞에서 자신의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동독에서 사람들이 대량 탈출을 시작한 겁니다. 헝가리라든지 이런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 그냥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량 탈출을 할 때 서유럽권에서 다들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강대국들의 우려, 걱정 없을 수가 없죠. 독일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통일된 독일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남는다. 즉 유럽이라는 큰 집에 통합된 한 일원으로 남는다는 것. 이 메시지가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헬무트 콜이 고르바초프와 협상을 해서 통일된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나토의 일원으로 남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분단의 평화협정을 하려면 했을 텐데 이런 미국의 이해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분단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국만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주변 3강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이 3개 대국이 공동 보조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북한 제재 안보리 결정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들이 공동 보조를 해야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안보리에서 제재가 타결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3개국이 중국, 러시아, 미국이 진정한 공동 보조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고립 정책을 편다면 어떻게 이 두 강대국과 미국이 공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 3개국이 라이벌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의 합의 또는 공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해관계, 또 미국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 러시아에 대한 고립 정책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절대 이 두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공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새 정부가
방향을 설정한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를 보면요.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할 분야가 아마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새로운 정부의 시도들이 상당히 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통일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솔루션이나 전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미국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한 가지를 여쭤보자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굳건한 미국의 우방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메르켈 총리가 유럽 운명은 유럽 스스로 맞서야 한다라고도 하고 미국 안보 협력을 영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도 하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어섰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Nein, das glaube ich nicht.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어떤 관계 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제가 총리 재임 시절에 부르짖었던 것이 상대적인 외교 정치의 독립성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라크 전쟁 참전을 반대했었습니다. 우리의 대외 정책은 워싱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에서 결정한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참전 반대를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저희의 상대적 독립성의 외교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미국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럽 내에서의 어떤 균형, 또 나토 동맹국 내에서의 내적 결속 강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절한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유럽 내의 어떤 강화나 나토 동맹국 간의 강화가 미국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다기보다는 독일의 독립성, 외교의 독립성 이게 이제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게 총리님 시절의 이야기였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거네요. Leider nicht mit aller Konsequenz. 안타깝게도 지금 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양보하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더 자신감, 당당함, 스베레너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미국이 대체 뭘 원하는지를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하루가 다르게 트위터에다 대고 오늘은 이 말을 내일은 저 말을 해대면 이 예측 불가능성에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럽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더 자신감을 갖고 대외 외교 정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신 셈인데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제가 독립적인 질문을 드리면요. 별도에. George W. Bush,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국 정책을 제가 한 정책은 아니죠. 그런데 부시는 대화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역량이 있는 참모진이 있었고 부시 대통령이 역량 있는 참모진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모릅니다. 내일 무슨 정책이 나올지 모르고 이 문제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슈퍼파워가 내일 어떤 일을 할지 예측 불허하다라는 것이 전 세계 국제 정세의 문제인 거죠. 그래도 그나마 안도는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이어서 그나마 안도를 합니다. 지금 그런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이 주고받고 있냐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자. 그리고 트럼프 역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내비치고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갖다 놓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국제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은 핵에 대한 전반적인 축소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핵무기 가능성에 대해서 남한도 핵으로 여기에 대응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새 정부가 한국 정부가 여기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주 잘 결정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한국 보수에서는 북한과는 대화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실제 지난 9년간 북한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그리고 대화 재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예. 이런 문재인 정부 대북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as ist absolut richtig. 전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정책을 잘 관철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이 대화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은 맞는 판단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우리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이 동시 정책,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은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자기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한은 적어도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으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문명 국가를 귀한 이 책은 어떤 독자에게 필요한 책인지. Ich denke, diejenigen, die sich 저는 정치의 꿈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라도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미래에도 원한다면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정치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수호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특히 그러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4번 의원하고도 총리가 되는 법이 궁금한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Vielen herzlichen Dank. 네. 이것은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정치적인 삶을 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고 생겨나가는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에게 이건 남들보다 나한테 특별히 있는 유난한 능력이다. 그런 거를 느껴본 어떤 본인의 자질은 없는지, 요건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없었는지. Nein, das kann ich ja nicht machen. 이것만큼 내가 이러하지라는 표현들은요.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화자찬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과의 비교도 항상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변호사를 할 때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도 어떤 과정에서든 저는 상당히 저 자신에게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때로는 극심하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매우 내리기가 어려운 결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심하고 괴로운 순간들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되고자 하는 말씀드린 제 꿈을 이루었고 그것은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어떤 만족감 또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족하다라 때문에 각자 형제들이 빨리 독립해야 한다. 스스로 벌어서 내 앞가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소매상에서 일하면서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독일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였는데요. 야간 학교 다니면서 취득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집안의 자녀라면 가지 않았을 그런 다른 길을 간 거죠. 제가 다른 길을 가기는 했지만 이것이 제 인생에 한 번도 해가 되었거나 어떤 불이익을 크게 끼쳤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사랑으로 키우셨고 또 무한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유년 시절이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살이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건 1976년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대학 입학 자격부터 변호사까지 14년이 걸렸어요. 14년이.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하셨는지 전혀 없거든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이 되는 14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14년 동안 계속 변호사 시험이 떨어진 건지. Ich habe außerordentlich kurz studiert. 추측하시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이나 제가 떨어졌다가 고배를 마시고 공부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독일에서 다른 학생들보다는 빨리 학업을 오히려 마친 편이었어요. 9개 학기, 즉 4.5년 만에 학업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가난했고 제가 돈을 빨리 벌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공부를 마치려고 노력했던 편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는 것은 말씀드리면 4.5년 정도 9학기에 걸쳐 학업을 마치고 나서 독일은 일반적으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시보로도 실습을 하고 로펌에 가서도 시보를 하고 또 검찰청에서도 시보를 하는 이런 실습 기간이 긴데요. 지금 76년이라고 하신 것은 제가 시험에도 다 이미 합격하고 로펌에서 말하자면 그 월급쟁이 변호사라도 일했던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1976년에 제 법률 사무소를 낸 것이 76년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으시니까 성적표도 보내드릴 테니까 청취자분들께 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에 연방하원 선출이 처음 되셨는데 이때가 그러면 30대 후반이네요. 예. 정치를 왜 시작하신 건지. Das hat zu tun mit meiner Kindheit. 저희 집이 워낙에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는 곧 힘이다. 교육만이 힘이라는 그런 생각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있어서 항상 누구나 무상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에 제 정치 삶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모의 돈 독일을 통일했던 헬무트 콜 총리를 이기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제7대 총리를 역임했고 최근 문명국가로의 귀환이라는 자서전을 발간한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Vielen Dank. Ich bin gern gekommen. 예, 저는 방한 기간 중에 택시 드라이버 영화도 관람하였고 또한 이 촛불 혁명에도 지대한 영향과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도 들어서 초대받는 것을 기꺼이 응했습니다. 독일 전직 총리로는 처음 와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정치인 휴대되는 한국 언론에 소개가 된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 자연인으로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어서 저도 궁금해서 개인적인 질문부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소매상의 판매직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했는지, 공부를 못 했는지. Nein, ich habe nicht gefaulenzt. 제가 공부를 못하거나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형제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전쟁 미망인이셨어요. 아하. 아버님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저희 집안의 형제들은 모두 스스로 각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학비를 부모로부터 기대할 수 없었고요. 또한 너무나 가난했었기니 없어도
열심히 노력만 하고 교육을, 즉 대학 교육을 돈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부모가 가진 부에 관계없이 자기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정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무상교육,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곧 정치였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본인의 이상을 본인이 직접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정치인들도 많았을 텐데 결국 총리까지 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 극소수만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본인의 어떤 자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Ich glaube, man braucht doch 첫째, Ehrgeiz.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을 열렬히 추구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 열정이 필요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것이 정말 되고 싶다 하는 열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